사실 그 전서정 작가님 작품이 있는 이어서 이제 무진영제 네. 작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전서정 작가님의 작품에 나오는 그 이 보이스오버와 무진영제 작가님의 비화에 또 나오는 보이스오버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름에 대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각하시면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윤 선생님 그 프로그램에서 임철민 감독님의 작품과 그 다음에 또 변성찬 선생님 프로그램에서 안근영 선생님 작품, 이 그리고 이 비디오 아트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뭔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또 굉장히 다른데, 그 다름이 과연 어디에서 오고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게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작품들은 그게 이제 그 서사가 있긴 하지만 어떤 그 아까 무제현재님 그 작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가시적인 것들이 중첩되면서 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을 되게 물리적으로 환원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의 어떤 이런 비가시적인 부분들, 안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할 때는 굉장히 여기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사를 이해하고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이 영화에서 출발하신 분들하고 또 비디오 아트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정확하게 태도의 문제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중첩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제 그 차이 이 뭐 비디오 아트하고 이제 영화 사이에 그 어떻게 보면 관객성의 차이이면서 관객성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작가들의 뭐랄까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전제하고 가는 것들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가 볼 때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 작가, 미술계 영상 작가분들은 자기 작업이 맥락 안에서 보여질 거라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시면서 보여주기도 했지만 내 영상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무진 형제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저도 받고 이제 봤는데, 저 스크린에 비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스크린이 비치는 환경도 이 작품의 일부가 될 거고, 거기에 셋업되어 있는 장치도 모종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일부가 될 거고, 때로는 전시장에 들어갈 때 뭐 받게 되는 안내라든지, 혹은 이 작업을 보고 나서 이제 뭐 팜플렛이나 때로는 도록이나 작가 노트 거 같은 걸 통해서 이 작업은 요 맥락 안에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를 관객들이 어떻게든 뭐 찾아볼 거다라고 하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화는 그 믿음은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출발하는 순간 그분은 영화에 굉장히 마지널한 작가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 뭐냐, 절대 이제 메인스트림 정도만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을 약간 벗어나서 독립영화계에서도 활동하기 좀 힘들어요. 그분이면. 그러니까 이 영화라고 하는 건 맥락이 아니라 그 맥락조차도 더 스크린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작품을 대하는 관객성의 차이가 있고, 그 관객성에 대한 이해에서는 관객들 작가들이 전제하는 작업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작품의 성격을 때로 좀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재훈 작가 작업이랑 김홍준 감독님의 작업이 그 거의 유사한 시기에 발표되었고, 나란히 놓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이번에 둘 다 상영을 하기를 바랬지만 작가님 아까 말씀드린 사정 때문에 상영은 못하게 됐죠. 근데 분명히 김홍준 감독님의 작업은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찍게 됐고 이건 어떤 계기로 만들었고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노재훈 작가의 영상에는 그 인포메이션들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제 대신 웹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영상 바깥의 하나의 컨텍스트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고 알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정도는 내 작업에 관심이 있거나 보러 온 사람들이라면 모두는 아니어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고 작업하는 거랑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작업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꼭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왜 비디오와 영화 사이의 차이 얘기할 때 그 뭐 아예 뭐 작품의 구성상의 차이만 놓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았고, 결국은 그 구성을 있게 만드는 거는 이 작품이 컨텍스트와 맞물려서 보여질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 믿음, 전제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거기에 또 다른 구분선, 이게 좀 필요할 건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 비디오 아트는 컨텍스트 안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 이것을 영화는 그 안에 다 담아야 된다는 압력을 받은 건 영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제 변사가 있던 시절에는 편집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도 그 상영되는 공간 자체가 지금의 그 같이 전시할 때 필요한 뭐 음악 또는 뭐 이렇게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이 이제 영화 안에 들어오기 전에 변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던, 그러니까 매번 공연 자체가 그러니까 상영 자체가 이제 퍼포먼스였던 시절이 영화에도 있었다. 근데 그게 어떤 모종의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그게 다 영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변사가 하던 역할이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으로, 연주자가 현장에서 하던 역할이 영화 안에 어떤 BGM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야 영화로서 완성된 것으로 하나, 그게 보통 이제 제대로서의 영화라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특히 이제 그 비디오 아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작업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역의 과정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는 이제 야광을 만드셨던 임철미 감독님 지금 계시는가 모르겠네. 가셨어요. 예, 아까 오셨었는데, 임철민 감독님의 이제 전작 그 프리즈마라는 작품을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완전한 시나리오가 있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써놓고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 그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도저히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못 찍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 게 계속 이제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원래 시나리오를 찍었으면 한 편에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극영화가 됐을 터인데, 그걸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영화라고 이렇게 그 지칭될 수 있는 뭔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비워버리고 남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프리즈마라는 작품을 딱 봤을 때 이건 전시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작업인 야광도 사실은 전시 퍼포먼스 공연으로 먼저 이제 애초에 시작을 한 다음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를 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안건영 감독님도 나오셔서 나는 마이너고 주변인이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지향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최근에 보면 경향이 먼저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예를 들어 플레어티라는 사람이 북극의 나누국을 만들기 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전에 자기가
그 이누이트 족하고 찍었던 영상들을 가지고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영상 강의를 먼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필름 푸티지들을 자기가 찍은 걸 보여주고 말로 설명을 하는, 현장 가서 그게 좀 인기 있는 강연 중에 하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큐멘터리의 전시는, 그러니까 그 영상, 그 동영상이 나오기 전에는 아까 그 무진 형제님이 보셨던 슬라이드, 즉 매직 랜턴이라고, 그게 19세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직 랜턴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겨주면서 그 말로 강연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플레어티도 원전이 그걸 하다가 자기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 설명을 굳이 말의 도움이 없이도 그 스크린 되는 걸 보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방식.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 사례가 대표적일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그 영화 편집을 배우고 이런 상태로 해서 영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 영화적인 또 초기 영화적인 것에서 손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아까 그 컨텍스트의 도움 없이 그 자체만으로 다 뭔가가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전시회 과정에서 보면 역으로 가는 과정, 이 구분도 그 흥미로운 거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초기 그런 그 말하자면 초기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은 어떤 극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매번 다른 영화를 보는, 음악도 다르고 변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변사가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매번이 다른 퍼포먼스, 그러니까 스크린 이외에 있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를 현장에서 받으면서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었는데, 이것이 영화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일종의 그 모델이 되는 플롯,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확립돼 있는 반면에, 지금 다시 아까 그 이초밀 감독 사례 보여다시피 다시 결국은 영화를 버리고 결국은 전시를 통해서 다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플롯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이 뭔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펼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또 한 축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안건영 감독님에게도 계속 이제 그 2채널이나 3채널 또 이런 전시 환경에서 자기 안에 있어야 될 요소를 밖에 환경 속에 놓고,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을 관두는 법도 전시할 때는 그 문서 텍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안으로 가져오실 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영화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초기 영화가 맞으면 그 안으로 완벽해서 그 기본 그 굉장히 관습적인 플롯 모델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그걸 쫓아고 받아들이게 하는 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 그러니까 2채널, 3채널 합쳐서 상영 버전을 만들지라도 그렇게들은 또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이, 그 차이도 같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예. 네, 그래서 요번에 상영작은 뭐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예를 들면 정현돈 그 작가의 카리가리의 밤 같은 경우, 네. 정현두 작가님의, 이게 저는 이 정세라 선생님 프로그램 중에서 그 작품이 굉장히 시네마토그래픽하다 그래나?
되게 영화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느낌을 받을까를 그럼 이제 그냥 플래시를 터뜨렸는데 마치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보이게 그냥 차에서 계속 가면서 찍은 거잖아요. 이게 그냥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전시화할 때는 그게 이게 그 작품의 어떤 그 이 시간성 이게 하나의 개념화되거든요. 하나의 한 개념으로서 이렇게 강도가 생긴다 그럴까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영화처럼 그 개념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서 살아있는 생물로서 흩어지는 느낌,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둔 듯한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이 어떻게 시간과 뭐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자기가 재료로서 다루느냐의 태도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얼핏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다중 채널이나 어떤 맥락의 전시장 공간 안에서의 맥락을 활용하는 문제만은 또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고다르의 넘버 2를 보고 하룬 파루키가 뭐 이 설치로 이 설치 작품을 만들게 된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것처럼 또는 또 김홍준 감독님도 이미 뭐 비디오 에세이를 사적 비디오 에세이를 또 열악한 화질이지만 어쨌든 만드셨었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푸티지를 활용하는 것도 영화 쪽에서 다큐 쪽에서도 다 쓰고 있거든요. 마치 한때 되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자료 화면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 뭐 보이스오버로서 뭐 설명하거나 지시하는 것 이렇게 쓰임새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 요소를 쓰는 이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기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봤는데 약간 이제 맥락이라고 쓴 표현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말고 다른 자리에서 갔다가 한번 뭐 이렇게 설명했던 표현인데 이게 비디오 아트 혹은 미술 쪽의 영상이랑 영화라고 하는 거에 뭐 사실은 그 경계에 있는 작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 뭘까 이제 그 수학적인 개념으로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요렇게 두 개의 점이 있고 요 물통 사이에 이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밖에는 요렇게 연결되겠구나라고 이제 추론하는 방식을 외삽이라고 하잖아요. 엑스트라폴레이션 한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 두 개 사이에 몇 개의 점이 있는데 그 점만 보고 이거는 요렇게 연결되겠구나 해서 내부의 구조를 추정하는 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죠. 내삽한다고. 근데 보면 확실히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좀 더 영화적이라고 느껴지는 작품들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그 요소들이 어쨌든 뭐 작품들 안에 있는 요소들은 결국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그 내부에서 추론하게 만들어요, 형상을. 그러니까 영화적이다라고 생각되거나 영화 쪽에 좀 더 지향이 강한 사람들은 되게 내삽적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조차도 내삽돼요. 네. 근데 미술이라고 한다면 미술 쪽에서 만들어진 걸 보면 아무래도 뭔가 여기 이거 두 개 사이에 놓여져 있는 요소들을 연결해서 외부를 추론하게 만들거든요. 훨씬 외삽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작업들이 특히 경계에 있는 작업들을 보면 언뜻 닮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힘의 방향이 좀 달라요. 가령 이제 오늘 그 얘기하셨던 안건영 감독님 작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뭐 이렇게 비난이 아니니까 뭐냐면 제가 볼 때 안건영 감독님은 되게 외삽 지향적이에요, 작업이. 근데 본인은 내삽적이라고 우기는 쪽에 가깝고, 그리고 임철민 감독은 굉장히 내삽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성향 자체가 외삽적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이게 근데 겉보기에는 두 편의 영화를 놓고 보면 뭔가 약간 뭐 그 미술이랑 영화에 결쳐 있네라고 하지만 힘의 방향이 정반대기 때문에 한 명은 굉장히 내삽적이라고 한 거, 요걸 만들고 싶어 하는데 힘이 자꾸로 밖으로 밀어나서 외부 추론을 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임철민 감독 작업을 보면 그 야광처럼
정말 이 맥락이 이 영화 안의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추론해도 이 안에 기입이 안 될 정도로까지 흩어져 버리는데 안건영 감독님 작업은 반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파로키나 고다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고다르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본인의 성향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외삽적인데 본인은 나는 굉장히 내삽적인 어떤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점에서 고다르는 그 현존하는 영화 감독 중에 가장 무능한 감독에 가깝거든요. 이런 내삽적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지향하면서 만들다 보니 실패한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고다르의 걸작이라 불리는 작품들이고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본인의 성향에 어긋나는 거를 지향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작업이 나올 때 그래서 고다르는 의도적으로 실험 영화를 만들거나 아방가르드 영화를 만들거나 에세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런 영화가 아닌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만들면 굉장히 괴물스러운 결과물이 나온다. 과연 이미 데뷔작인 내 멋대로 해라 같은 걸 봐도 이게 정말로 이런 형식을 의도해서 만들었을까? 정말 그렇다면 고다르는 신이고요.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내삽적인 응축된 하나의 내러티브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의 무능함이 만들어낸 기괴한 이노베이션, 혁신. 이게 이제 이 고다르의 신기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어떤 재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만 그 재능이 의식적인 재능이라고만 보긴 힘들고 때로는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볼 때 이렇게 본인의 성향하고 다르게 작동하는 지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감독들이나 작가들한테 얘기하면 보통 부인하죠. 예, 절대 그 인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볼 때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혹은 미술 쪽의 영상을 보다 보면 확실히 이제 그게 섞여 있는 작업이 있어요. 영화관에서 보고 있는 작업인데 이거는 기묘하게 뭔가 외부로 향하는 경향이 있네. 미술관에서 보는 작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작업 볼 때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 내러티브가 있고 그런 작업은 아니었지만 정현두 작가 그 작품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내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이 안에 몰아놓고 있는 작업이고 오히려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런 뭐 이걸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이렇게 외삽적 뭐 굳이 이걸 도식적으로만 활용을 안 한다면 이게 오히려 저는 차이에서 더 강한 걸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미술관에서 보여줄 땐 2채널, 3채널, 멀티 채널을 쓴다. 뭐 영화관에서는 단 채널로 보인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성향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저는 이제 그 다른 두 선생님 혹시 김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영화적인 시선에서 이제 비디오 아트를 바라봤을 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랑 또 저희 그 비디오 심플 참여한 작가들은 비디오 아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외부 세계인 영화적 시선으로 다시 비디오 아트를 역설적으로 좀 바라보자고 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무빙 이미지 안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에서 영화 자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뭐 키노, 시네마, 뭐 필름이라고 하는 이렇게 엮여서 영화라고 하는 혹은 영화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뭔가가 잠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업식이건 비상업식이건 그래서 하나의 장르화된 약간 독립적인 어떤 장르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면 비디오 아트의 아주 근본적인 출발들은 결국엔 관습적 제도를 비판하기 위한 실험의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디오 아트를 하나의 어떤 장르로 개념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 굉장히 어려운 게 다양한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결국에는 이 실험적인 것들을 내용에서 그러니까 영화적인 어떤 장르의 차용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비판 의식까지도 같이 넣다 보니까 작가들별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가 과정 예술처럼
프로세스 아트처럼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시 환경 안에서도 뭐 윤 선생님이나 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해답을 예술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술의 바깥 세계에다가 질문을 그냥 내던지는 형식으로 자꾸 이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디오 아트의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비디오 아트로 그냥 통칭해서 무빙 이미지, 영상 예술, 저희끼리도 이제 용어로 굉장히 혼합적으로 혼성적으로 쓰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미술씬에서 비디오 아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와 또 하나는 뭐 이제 확장적 실험의 요소들 같은 경우가 영화의 문법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아주 혼정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열리고 개방적인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비디오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을 좀 역으로는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장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빙 이미지라고 하는 시간 예술 큰 카테고리 안에 아주 그 지금은 어떻게 협소할 수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영화보다 어쨌든 역사가 우리가 미술사 안에서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티스트로 묶일 수 있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약간 ING로 가고 있는 거고, 어떤 지점으로 향할 것이냐, 뭐 영화적으로 더 갈 것이냐, 뭐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문제들은 조금 열려 있고, 영화 안에서도 이제 실험 영화 아니면 익스펜디드 시네마, 확장 영화 같은 경우가 비디오 아트하고의 이제 약간의 비경계성을 가지면서 약간 혼성적으로 요즘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 비디오 전시씬에서만 활동했던 영상 작가들이 요즘에는 엑시스라든가 네마프라든가 이 영화제 중심으로 가는 곳에, 혹은 인디 포럼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공모를 하거나 선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화자돼서 영화제 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니면 역으로 영화제 쪽에서만 계속 있으셨던 분들이 전시의 환경으로 와서 이제 작가의 개념으로, 감독이 아닌 작가의 개념으로 이제 와서 선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비디오 아트의 어떤 비평이라든가 범위를 어떤 규정을 할 때, 특히 비평의 입장에서 어떤 바라볼 때는 개별적으로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을 비디오 아티스트야, 뭐 아니면 영화 감독이야라고 이제 묻기에는 조금은 다의적인 해석과 비평 그리고 관람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 개방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2015년인가 섬광 혹은 소멸 프로그램 할 때 그때 포럼 때도 한번 이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카테고리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지만, 근데 또 뭐 다큐멘터리에서 통상적으로 항상 던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 카메라와 대상의 관계라든가 뭐 어떻게 관찰자로서 개입을 하느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공통적인 그 문제의식일 수밖에 없고, 그게 뭐 비디오 아트든 영화이든 뭐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비디오 아트 뭐 이렇게 뭐 얘기로 흘러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번 프로그램에서 뭐 각자가 다 다르게 선택했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잘 그러니까 뭔가 그 심포니처럼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네, 뭐 보는 사람이 판단하겠지만은요. 네, 시간이 많이 지금 가긴 해가지고 짧게 그 되게 좀 뭐죠? 관례적인 인사말 같긴 하지만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저희 처음으로 제가 되게 국내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외부 이 크리에이터분들과 협업을 해봤는데 뭐 저기 많은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많이 논의를 하고 해서 또 좀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뭐 부족한 시간 안에서 그래도 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작품들이 상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거든요. 일단 좀 마무리 말씀을 한 번씩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예, 뭐 이번에 이제 기회를 주셔서 김은희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뭐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과정을 얘기 드렸는데 결국 풀리지 않는 거는 관객의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수. 근데 이제 되게 안심이 됐던 건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뭐 그건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고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편성한 시간표 관객 많았어요. 네, 어제. 편성한 시간표를 보니까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제 때 그게 불안한 건 딱 하나거든요. 작가와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매번. 근데 이번에는 오늘을 제외하고 일체 작가와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몰래 오셔서 확인하는 작가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게 관객이 많이 올까 안 올까를 가지고 고심할 필요가 없고 불안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편안하게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뭐 간단한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내가 늦은 나이에 무슨 대단한 욕심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예를 들면 소위 이제 비디오 아트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영화제 출품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내가 이 작품들을 선별하고 고를 어떤 뭐가 있나? 하지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난 또 그렇게 인디다큐 그러니까 어떤 암묵적인 그러니까 경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영화 쪽에서 요번에 이제 임철민이나 안건영 감독님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이제 전시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하나의 그 극장으로 오는 게 그렇기도 하지만 반대로 특히 그 비디오 아트 작가님들이 인다큐 페스티벌에 그 출품을 많이 하게 된 타이밍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했더니 MB에게 제일 고마워해야 돼요. MB의 그 광포한 4대 강인이 뭐 재개발 이게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 어느 영역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테마 관련된 그 작업들의 다른 스타일과 방법으로 집중을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은 뭔가 인디다큐 페스티벌을 매개로 해서 뭔가 다른 층의 관객들과 접속을 하고 이런 지향들이 좀 생겼다라는 생각을 뒤집어서 하게 되는데, 쓸데없이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그 서론이고요. 그래서 점점 좀 게으르기도 하고 이렇지만 역으로 이렇게 이제 극장 안으로 이렇게 이제 그 초대받아 온 이 작가분들의 작품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전시 이렇게 좀 찾아가서 열심히 좀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지는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꽤 오래됐지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적어도 요번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 그 정세라 큐레이터님이 프로그램 하신 것 중에 어제 오늘 또 무진 형제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프로그램 10만 딱 아직까지 10분이 못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차이가 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전소정 작가분님들하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진 형제님의 작품이 훨씬 시네마틱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었고, 세대 차이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 그분이 못 봤는데 저도 이제 나머지 그 섹션들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도록 할 거고요. 저도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성 프로의 마지막 말이 남은 기간에 영화 많이 찾아와 봐주십시오라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저는 많이 와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비디오 아트가 전시 환경을 완벽하게 떠나서 이렇게 단일한 블랙박스 안에서,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미술관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서 상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진짜 많은 감사를 드렸고요. 김은희 선생님이 특히나 사실 관에서 이런 그 권위 있는 관이잖아요. 국립현대 필름 앤 비디오는 저희 그 비디오 아트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작가나 기획자들이 한 번은 무언가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꿈일 정도로. 근데 저한테는 너무 그 기회가 좀 빨리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제가 어떠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비디오 아트 기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비디오 심포니를 기획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조금 뒤로 하고 제일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획의 글도 제가 여태까지 기획이나 비평글을 썼을 때보다 굉장히 빨리 글을 쓰면서 굉장히 그냥 술술 즐겁게 아주 편하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기획도 그간에 이제 리서치를 했던 작품들을 막 연상을 하면서 상상하는 정말 입장에서 상상하는 자로서 뭔가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비디오 아트를 상영의 프로그램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참여하는 작가님들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다 피드백을 주신 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시 환경을 뛰어넘어서 당연히 다양성의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분명히 있지만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환경에서 상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필름 앤 비디오에서 큰 뭔가 포부를 열어주신 것 같아서 많이 기뻤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영화,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비디오 아트 이런 경계에 대한 어떤 편견보다는 조금 열린 마음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필름 앤 비디오에 오셔서 뭐 외국 작가든 국내 작가든 많은 작품들을 좀 많이 봐주시고, 시간을 전제한 예술이니까요. 그만큼 조금 묵직하게 작품들을 오랜 기간 동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필름 앤 비디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저기 프로그램 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보수적인 곳인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여기가 열린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네, 오늘 저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